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 중년 남성의 거친 숨소리가 매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 순간 매장 앞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젊은 여성. 그리고 그 앞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서 있던 중년 남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왜 여기에?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시아버지의 눈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 며느리, 눈물 흘리게 한 놈 누구야? 당장 나와. 천둥 같은 목소리가 매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평소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시아버지가 왜 이렇게 격분한 걸까요? 그리고 왜 며느리는 그토록 당황스러워하는 걸까요? 7년 동안 이 매장에서 승승장구해온 박성호 팀장도 평소 온순하기만 했던 신입사원의 가족이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평소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시아버지가 왜 이렇게 격분한 걸까요? 그리고 왜 며느리는 그토록 당황스러워하는 걸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수연이가 이 매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예고되어 있던 일이었습니다. 부잣집에 시집을 갔지만 정작 그 집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그녀가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이곳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말입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였던 시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누구보다 따뜻한 애정을,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이 직장이 시아버지와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인지도 전혀 모른 채로 말입니다. 수연이는 거울 앞에 서서 정장 매무새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오늘이 독일 프리미엄 수입차 매장 첫 출근 날이었거든요. 결혼 3년째, 그녀는 여전히 이 집에서 겉도는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시아버지의 무뚝뚝한 침묵.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벽 같은 느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방 밖으로 새어나왔거든요. 아니야, 우리 며느리는 정말 얌전하고 착해. 그런데 뭐랄까? 조금 심심하달까? 활기가 없어서 답답해. 심심하다는 말에 수연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한 성격을 나쁘게 보시는구나. 더 밝고 활발하게 굴어야 하나? 아니면 아예 내가 이 집과 맞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 민준이는 물론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댁 문제만큼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래 그런 성격이야.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거지 미워하시는 건 아닐 거야. 하지만 수연이에게는 그런 위로도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뭔가 표현이라도 해주시면 모를까. 시아버지는 정말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었거든요. 식사 시간에도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며 묵묵히 밥만 드셨습니다. 수연이가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이 없었고요. 가끔 시어머니가 수연이를 칭찬하면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예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 정말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수연이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 짐이 되지 않겠다고. 스스로 벌어서 살겠다고. 시어머님, 저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일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니? 우리 민준이가 벌어오는 돈으로도 충분한데. 그래도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신문만 보고 계셨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없는 그 침묵이 수연이에게는 더욱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관심 없으시는구나. 수연이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구직 활동. 수연이는 자신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는 점을 살려 영업직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다니던 중 강남에 있는 독일 프리미엄 수입차 매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드려요.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시죠? 전화를 받는 순간 수연이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드디어 나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구나. 이제 시댁에서도 나를 달리 보시겠지? 그렇게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맞이한 첫 출근 날 아침.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으면서 수연이는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시댁에서도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자.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발을 들여놓게 될 그 매장이 시아버지와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인지를, 그리고 무뚝뚝해 보이는 시아버지의 마음 속에 자신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수연이는 새로운 직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대한건설 본사에서는 김도훈 회장이 오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률이 92%를 넘어서면서 부장들의 보고가 이어졌지만 김도훈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좋은 실적에도 크게 기뻐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크게 화내지 않는 것이 그의 일관된 모습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독일 프리미엄 수입차 매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직원용 차량 구매 관련 상담을 원한다고 하네요. 그래. 알았다. 여전히 무표정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이미 익숙해진 반응이라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김도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 수연이가 요즘 들어 부쩍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원래도 말이 적은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더욱 위축되어 보였거든요. 어젯밤 저녁 식사 때 그녀가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도 김도훈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잣집에 시집와서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김도훈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몸에 밴 그였거든요.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며느리 이야기를 할 때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예 신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듣는 척만 했습니다. 여보, 수연이가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이지 않아? 그런가? 말을 더 적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모르겠다. 이런 식의 대화가 김도훈에게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굳이 길게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답답해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무뚝뚝해서 수연이가 우리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 가끔은 좀 웃어주면 안 될까? 김도훈은 그저 신문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실제로 김도훈에게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굳이 억지로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진심은 언젠가 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가 되자 김도훈은 독일 프리미엄 수입차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을 위한 차량 구매는 1년에 두세 번씩 하는 정례 행사였습니다. 성과가 좋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거나
각 부서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차량들을 구매하는 것이죠. 매장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도훈은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그가 매장의 최고 VIP 고객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수십 대의 차량을 구매했고 한 번에 구매하는 금액만 해도 수억 원을 넘나들었거든요. 오늘은 어떤 차량을 보러 오셨나요? 매장 부장이 극진히 모시며 물었습니다. 임직원용으로 10대 정도 필요하다. 아, 그럼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김도훈이 매장 안을 둘러보는 동안 한 구석에서는 신입사원 교육이 한창이었습니다. 고객 응대할 때는 항상 친절하게, 그리고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특히 VIP 고객들에게는 박성호 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도훈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익숙한 목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네, 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하지만 김도훈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차량 구경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 정도 매장에서 차량을 둘러본 후 김도훈은 구매 계약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순차적으로 출고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여전히 짧고 무뚝뚝한 대답이었지만 매장 직원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김 회장님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김도훈이 매장을 나서는 순간 신입사원 교육실에서는 한 젊은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실수하면 어떡하지? 팀장님이 무서워 보이는데. 그 여성이 바로 수연이었습니다. 아직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수연이의 첫째 주는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야, 신입, 여기 와봐. 박성호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수연이는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이게 뭐야? 고객 상담 기록을 이따위로 써놨어? 죄송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다시 쓰긴 뭘 다시 써.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네. 이 정도로 대충 해서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 박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수연이에게 쏠렸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신이 표적이 될까봐 두려워했거든요. 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하겠다고? 이미 실수한 걸 어떻게 해? 고객한테 잘못된 정보 전달했으면 어쩔 뻔했어? 수연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실 그녀의 실수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차량 옵션 설명에서 단어 하나를 빠뜨린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박성호에게는 신입사원을 길들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내가 이 매장에서 7년 동안 일해왔는데 너같이 건성건성하는 애들 많이 봤어. 다 어디 갔는지 알아? 다 잘렸어. 이 바닥이 만만한 줄 아나? 수연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입사한 지 사흘밖에 안 된 신입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과한 것 같았지만 감히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수연이는 기운이 완전히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떠니? 첫 주는 어땠어? 남편 민준이가 관심 있게 물었지만 수연이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배울 게 많긴 한데 다들 친절하게 가르쳐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연아, 첫 주 고생 많았지? 어때, 일이 재미있니? 시어머니의 질문에 수연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 김도훈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하고 계셨습니다. 며느리의 첫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수연이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아버님은 내가 뭘 하든 관심 없으시는구나. 둘째 주가 되자 박성호의 갑질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야, 이수연. 커피 타와. 네, 팀장님. 아, 그리고 내 차 세차도 해놔. 지하 주차장에 있어. 세차를요? 왜? 못해? 아니요. 하겠습니다. 수연이는 당황스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시용 기간이라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점심시간마다 박성호의 개인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커피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세차 심지어 그의 점심 도시락까지 사다가 드려야 했습니다. 신입사원 때는 이런 것도 배워야 하는 거야. 고객 서비스 정신을 기르는 거라고. 박성호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수연이를 부려먹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지금은 그런 대우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저런 식으로 신입을 굴리는 게 맞나? 한 선배가 다른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쉬, 조용히 해. 팀장님 들으면 우리도 타겟될 수 있어. 그렇긴 하지만 신입 때 고생하는 거지 뭐. 우리도 다 그렇게 버텨왔잖아. 이런 식으로 모두들 방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수연이는 매일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서곤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하지? 그런데 이런 걸로 포기하면 시댁에서 뭐라고 할까? 특히 시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고 들어왔다고 실망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참고 견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셋째 주 금요일 박성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수연, 주말에 매장 청소 좀 해놔. 월요일에 중요한 고객이 온다고 하더라고. 주말에요? 왜? 싫어? 아니요. 하겠습니다. 주말 출근까지 강요하는 박성호를 보며 수연이는 점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월요일에 오기로 한 그 중요한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수연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또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연이는 어느 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주말 내내 매장 청소를 하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오늘만큼은 실수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가득했거든요. 오늘 중요한 고객이 오신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 박성호 팀장이 아침부터 직원들에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특히 신입들 실수하면 그날로 나가는 줄 알아. 수연이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쯤 매장 문이 열리며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복장에 무표정한 얼굴. 딱히 부자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회장님. 모든 직원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수연이도 깜짝 놀라 인사했지만 그 순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김도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매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세단 몇 대 더 보러 왔습니다.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부장이 극진히 모시며 VIP 고객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한편 수연이는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가 차량 구매를 상담하러 온 것이었죠. 이 차량 연비가 어떻게 되나요? 리터당 12km 정도입니다. 할인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수연이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성호가 다가왔습니다. 잠깐, 이수연 씨. 저분들한테 뭐라고 설명한 거야? 차량 연비와 할인율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할인율? 너 누가 할인율 정하라고 했어? 박성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고객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였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신입교육 때 뭘 배웠는지 모르겠네. 고객 부부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결국 고객들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박성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고객 놓쳤잖아. 이거 내 책임이야.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회사에 손에 끼쳤는데. 그때부터 박성호의 갑질은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점심시간 없어. 고객 놓침벌이야.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일찍 와서 매장 정리해. 6시에 와. 네. 수연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주 내내 수연이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매장에 있어야 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신입 주제에 화장실 자주 가네. 고객 앞에서 자리 비우면 어떡해? 작은 일상 하나하나까지 트집을 잡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수연이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수연, 이리 와봐.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갔는데 박성호가 화난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고객 계약서에 오타가 있어. 어디에요? 여기 봐. 아바침이 빠졌잖아. 정말 사소한 오탈자였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였죠. 하지만 박성호에게는 또 다른 구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겠어? 정말 기본도 안 되어 있네.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다시 작성은 무슨? 넌 정말 이 일에 적성이 없는 것 같다. 그 순간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모욕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고 했거든요. 울긴 뭘 울어. 이 정도로 울면 이 바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데? 박성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들렸습니다. 팀장님, 뭐, 할 말 있어? 그때였습니다. 매장 밖에서 김도훈이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사무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냥 집에서 놀면 되지. 왜 굳이 나와서 일을 해?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살면 되잖아.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열심히? 이게 열심이야? 실수투성이인데? 김도훈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졌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히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무릎 꿇고 반성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겠어. 팀장님, 그러지 마세요. 무릎 꿇으라고. 바로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연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는 바로 그때 말입니다. 김도훈은 사무실 문 앞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며느리 수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있는 거죠? 무릎 꿇으라니까. 말 안 들려? 박성호의 험악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도훈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상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자신의 며느리가 한 남자 앞에서 떨리는 무릎으로 바닥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이의 두 뺨에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자 김도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왜 저런 수모를?
박성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무슨 사과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보여야지. 무릎 꿇고 제대로 된 사과해. 팀장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내가 실수해놓고 왜 나한테 제발이야? 김도훈의 주먹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화가 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이런 분노는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그 착하고 조용한 수연이가 저런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무릎 꿇어. 내가 하루 종일 기다릴 줄 알아? 박성호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연이는 결국 무릎을 바닥에 대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사과 자세네. 앞으로는 이런 실수 하지 마. 김도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집에서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왜 표정이 어두웠는지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도 집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시댁에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뭘 했던 거지? 며느리가 힘들어할 때 왜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김도훈의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터져 올랐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며느리를 괴롭히는 저 남자에 대한 분노. 정말 죄송합니다, 팀장님.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수연이의 모습을 보자 김도훈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때까지 김도훈이 알고 있던 박성호는 예의 바르고 전문적인 팀장이었습니다. VIP 고객인 자신에게 항상 극진하게 대했고 매장 관리도 잘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약자 앞에서는 이렇게 잔인할 줄이야.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성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심해? 이 정도도 못 견디면 이 일 그만두는 게 낫겠네. 어차피 부잣집 며느리면 굳이 일 안 해도 되잖아.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일을 하고 싶어서 놀고 먹다가 심심해서 나온 거 아니야? 진짜 일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실수가 많겠어? 수연이의 어깨가 더욱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인정받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매도당하니까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울음은 또 뭐야? 회사에서 우는 게 말이 돼?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안 들려.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수연이가 울먹이며 큰 소리로 사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펑.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도훈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본 박성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김 회장님이 왜 갑자기? 하지만 김도훈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본 순간 박성호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기만 했던 김 회장님의 눈에 무서운 분노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김도훈은 무릎 꿇고 있는 수연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자 그의 가슴 속 어딘가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박성호를 향한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감히 내 며느리를. 김도훈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무서운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뭐 하는 짓이야. 김도훈의 천둥 같은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박성호는 순간 멍하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VIP 고객인 김 회장님이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 회장님, 갑자기 어떻게? 며느리, 무릎 꿇고 있던 수연이가 고개를 들어 김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왜 여기에 계세요? 그제야 박성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님의 며느리, 이수연. 설마, 잠깐만요. 김 회장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박성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며느리 눈물 흘리게 한 놈이 누구냐고. 김도훈이 박성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박성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자신이 어떻게 수연이를 대했는지 생각해 보니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커피 심부름, 세차, 주말 청소, 그리고 오늘의 무릎 꿇리기까지. 김 회장님의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했다고? 회장님, 그게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몰랐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김도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단지 신입교육을. 신입교육? 이게 신입교육이야? 김도훈이 바닥에 떨어진 눈물 자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리고 굴욕 주는 게 교육이라고. 수연이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여기에 계신지,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정말 실수를 해서. 수연아, 그만해. 김도훈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실수했다고 무릎 꿇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말이 돼? 수연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도 신기했고, 이렇게 화내는 모습도 처음이었거든요. 박성호는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단지 업무 지도를. 업무 지도? 김도훈이 박성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일했다면서 이게 업무 지도야? 신입사원 무릎 꿇리는 게, 그게 아니라. 박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매장 밖에서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있었죠. 김 회장님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평소에는 정말 조용하고 무뚝뚝한 분이었는데. 수연아, 일어나. 김도훈이 며느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따뜻했거든요. 평소에는 차갑고 무관심해 보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따뜻할까요? 괜찮아? 김도훈이 며느리의 얼굴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도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박성호를 돌아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사과해. 네. 내 며느리한테 당장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박성호는 진땀을 흘리며 수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 아니, 수연 씨.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김도훈에게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네. 내 며느리한테 무릎 꿇리고 굴욕 줬으니까 너도 똑같이 해. 박성호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김 회장님은 매장의 최고 VIP 고객이었습니다. 한 번에 10여 대씩 차를 사는 분이었고 매장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의 기분을 거슬렀다는 것은 회장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돼?
며느리든 아니든 직원을 저렇게 대하는 게 맞아? 김도훈의 말에 박성호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수연이가 김 회장님의 며느리가 아니었다고 해도 저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무릎 꿇어. 김도훈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박성호는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7년 동안 이 매장에서 군림해온 박성호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연이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자신에게 관심 없어 보였던 시아버지가 지금 자신을 위해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매장 전체가 조용해진 가운데 김도훈은 무릎 꿇고 있는 박성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박성호가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서자 김도훈은 수연이를 돌아봤습니다. 수연아, 우리 나가자. 아버님. 수연이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여기에 계시는지, 왜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지. 매장을 나서면서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여기에 계셨어요? 그리고 저기 팀장님이 왜? 차 안에서 얘기하자. 김도훈의 회사 차량에 탄 후에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는 시아버지의 옆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고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그 매장 고객이세요? 응. 그럼 저기 직원들이 모두 아버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짧은 대답들이었지만 수연이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매장의 VIP 고객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곳에서 갑질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셨다는 것. 아버님, 제가 왜 거기서 일하는지 아세요? 김도훈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왜 일을 시작했는지, 왜 그렇게 자립하려고 애쓰는지. 수연아. 김도훈이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넌 우리 집에서 힘들었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수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괜찮다. 솔직히 말해도 돼. 김도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특히 아버님께서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김도훈이 놀란 표정으로 수연이를 바라봤습니다. 항상 무표정하시고 제가 뭘 해도 반응이 없으시니까 저는 아버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김도훈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무뚝뚝한 성격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수연아,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랬구나. 네. 사실은 내가 널 정말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수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에 우리 집에 며느리로 왔을 때부터 말이야.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지 다 보고 있었어. 김도훈의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표현을 안 하셨어요? 내 교육 방식이 있었거든. 김도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도 그래. 처음부터 다 도와주지 않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지 지켜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보고 싶었던 거야. 수연이는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맞아. 오히려 대견했어.
부잣집에 시집와서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게. 김도훈이 수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저런 굴욕을 당할 줄은 몰랐어. 그냥 열심히 일하는 정도인 줄 알았지. 수연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미안하다, 수연아.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김도훈의 사과에 수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다고 거짓말만 했죠.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 알겠지? 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어떻게 그 팀장이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뭔가 아버님을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던데. 김도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그 매장의 단골이거든. 단골이요? 응. 회사 차량을 그 매장에서 사거든. 꽤 많이.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렇게 극진히 모셨구나. 하지만 아직 수연이가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김도훈이 그 매장의 단순한 단골이 아니라 매장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지도 아직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김도훈은 다시 매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연이와 함께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아요. 어제 일로도 충분히. 아니다. 마무리를 확실히 해야 해. 매장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어제 일이 있었던 터라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김도훈을 보자마자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도훈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더니 매장 부장을 불렀습니다. 부장님, 잠시 얘기 좀 할까요? 네, 회장님. 김도훈과 부장이 VIP 상담실로 들어가는 동안 수연이는 동료들과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연 씨, 어제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모두들 궁금해했습니다. 김 회장님과 수연이가 어떤 관계인지. 10분 후 상담실에서 나온 부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 팀장님, 부장실로 오세요. 박성호가 부장을 따라 들어간 후 다시 10분 정도 지나자 박성호가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수연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장이 조용히 직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박 팀장님은 오늘부로 본사로 전보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7년 동안 이 매장의 실세였던 박성호가 하루아침에 좌천당한 것입니다. 김도훈이 수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이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 거야.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필요 있었어. 김도훈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내가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 네. 우리 집에 와서 3년 동안 넌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하지만 항상 눈치만 보고 조심스러워하고 그런 내가 안쓰러웠거든.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다시 맺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했을 때 정말 대견했어.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이 되는구나 싶었지. 김도훈의 목소리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무뚝뚝해서 표현을 못했지만 사실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항상 궁금했어. 일이 힘들지는 않은지, 혹시 어려운 일은 없는지. 아버님, 어머니한테 물어보기도 했어.
수연이가 요즘 표정이 어둡다고 혹시 일 때문에 힘든 건 아닌지. 수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다니. 그런데 왜 직접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내 방식이 그거였거든. 스스로 이겨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김도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내 모습을 보니까 깨달았어. 내가 틀렸다는 걸.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은 혼자 이겨내라고 놔두는 게 아니라 함께 이겨내는 거더라. 김도훈의 말에 수연이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집에서도 혼자 끙끙 앓고 직장에서도 저런 괴롭힘 당하고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연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야. 아버지가 지켜줄게. 처음으로 김도훈이 아버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처럼. 그리고 수연아. 네. 앞으로도 계속 일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지 응원할게. 정말요? 그래. 단 조건이 하나 있어. 김도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반드시 아버지한테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 아버님. 수연이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김도훈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연이 직장일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줘야겠어. 무슨 일 있었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 그런데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한 애야.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며느리 이야기에 무관심했던 남편이 이렇게 칭찬하다니. 정말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스스로 힘든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걸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더라고. 수연이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모두 오해였다니. 수연아. 김도훈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자. 서로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네. 그날 밤 수연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더 이상 갑질을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김도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무뚝뚝하게만 대했던 며느리에게 진심을 표현할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수연이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새로운 팀장은 훨씬 합리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동료들도 수연이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일은 어땠어? 저녁마다 김도훈이 며느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고 수연이도 솔직하게 하루 일과를 얘기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수연이는 그 매장에서 최우수 직원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날 김도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견하다, 우리 딸. 우리 딸이라는 말에 수연이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김도연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28살의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한 지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가장 어린 막내였고 그만큼 온갖 꾸준히 일을 다 떠맡아야 했습니다. 야, 막내. 커피 타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강철수 반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반장님.
도연은 부지런히 달려가서 커피를 탔습니다. 현장에서는 반장 말이 곧 법이었거든요. 뜨거워. 다시 타와. 겨우 한 모금 마시고는 컵을 밀어냈습니다. 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저 새끼 정말 맥이 없어. 저렇게 순둥순둥하면 이 바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강철수가 다른 직원들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반장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매일 똑같은 식으로. 이정민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강철수는 코웃음 쳤습니다. 심해? 이 정도도 못 견디면 건설 현장이 무슨 놀이터인 줄 알아? 막내 때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도연은 커피를 다시 가져다 주며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야, 김도현. 저기 자재 정리하고 와. 네. 무거운 철근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두세 명이 함께 해야 할 일량이었지만 강철수는 도연에게 혼자 하라고 시켰습니다. 빨리 안 해? 오늘 중에 다 끝내야 한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철근을 나르던 도연은 잠시 쉬려고 했습니다. 야, 누가 쉬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도연은 다시 철근을 들어 올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는 도시락 먹기 전에 현장 정리하고 먹어.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늘에서 도시락을 먹는 동안 도연은 혼자 현장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제야 도시락을 펼쳐들었는데 이미 밥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네. 강철수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예의 바른 대답만 했습니다. 참 신기하네. 매일 이렇게 굴려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일하러 나온 거니까요. 일하러 나왔다고? 그럼 좀 더 굴려볼까? 강철수의 갑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자 도연에게 또 다른 일이 떨어졌습니다. 야, 막내. 지하층 배관 점검하고 와. 지하층은 정말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환기도 안 되고 혼자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둡고 복잡했거든요. 반장님, 지하층은 보통 2명이 함께. 이정민 팀장이 말하려 했지만 강철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막내 교육이야. 이런 것도 혼자 못하면 뭘 하겠어? 도연은 헬멧에 랜턴을 켜고 지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습한 지하에서 배관을 점검하는 일은 정말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관 연결 부위에서 미세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문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연은 급히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반장님, 지하 배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3층 구역 메인 배관에서 누수가 발견됐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야야야, 막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냥 물 조금 새는 거 아니야? 강철수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위험하다고? 너 몇 개월 일했다고 배관 전문가라도 된 줄 알아? 다른 직원들도 웃어넘겼습니다. 막내가 뭘 안다고 그런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사실 그는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몇 년간 설계 업무를 도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배관 구조에 대해서는 현장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배경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반장님, 정말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면. 확인은 무슨 확인이야. 내가 뭔데 나한테 지시해.
강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막내 주제에 반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정말 버릇이 없네. 도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배관 문제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사실 그의 집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동료들에게는 절대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었죠. 아들 현장 일은 어떠니? 아버지 김석환이 저녁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진짜 고생해봐야 진짜 실력이 나오는 법이야. 김석환의 교육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회사는 언젠가 내가 물려받겠지만 그 전에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아버지. 현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라. 그래야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답답했습니다. 내일 정말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내가 회장 아들이라고 밝히면 금방 해결될 텐데.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이었거든요. 결국 도연은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동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그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정말로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오전 10시쯤 도연의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콰르르르. 지하층에서 갑작스럽게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뭔 소리야? 강철수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반장님, 지하 3층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 하나가 급히 뛰어 올라오며 외쳤습니다. 뭐라고? 강철수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지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광경은 정말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메인 배관이 터져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지하층 전체가 물바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젠장, 어떻게 된 거야? 강철수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반장님, 어제 막내가 말한 그 배관 아닙니까? 이정민이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발견한 바로 그 누수 지점에서 배관이 완전히 터진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메인 밸브를 잠궈야 합니다. 도연이 급히 말했습니다. 메인 밸브가 어디 있는데? 강철수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15년 현장 경험이 있다고 했지만 이런 대형 사고는 처음이었거든요. 저쪽 끝에 있습니다. 빨리 가서 잠궈야 해요. 도연이 앞장서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메인 밸브가 있는 곳은 물이 가장 깊이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들어가야 했죠. 위험해. 들어가지 마. 강철수가 소리쳤지만 도연은 이미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찬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메인 밸브를 찾아 헤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큰 밸브 핸들을 찾은 도연이 온 힘을 다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끽, 끽. 녹슨 밸브는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나와. 너무 위험해. 이정민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밸브를 잠그지 못하면 물이 계속 쏟아져서 지하층 전체가 침수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사가 몇 개월은 지연될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끼익! 드디어 밸브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던 물줄기가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멈췄습니다. 후!
도연이 깊은 숨을 내쉬며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도연아, 괜찮아?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강철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런 젠장. 이거 누구 책임이야? 사고 자체보다 책임 문제가 더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반장님, 일단 복구 작업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정민이 말했지만 강철수는 여전히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반장님, 임시 배관 설치하면 오늘 안에 복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시 배관? 네. 우회 배관을 만들어서 물기를 돌리는 거죠. 그러면 메인 배관 수리하는 동안에도 작업을 계속할 수 있고요. 도연의 설명을 듣던 이정민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하지만 강철수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막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런 복잡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어? 해보겠습니다. 도연의 대답에 강철수는 코웃음 쳤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해봐라. 대신 잘못되면 너 책임이야. 네. 도연은 별다른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건가? 도연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민 형, 2층 자재 창고에서 3인치 배관 가져와 주세요. 응. 이정민은 도연의 갑작스럽게 변한 말투에 놀랐지만 일단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박형은 용접기 준비해 주시고 김형은 배관 커넥터 가져와 주세요. 도연이 차근차근 지시를 내리자 동료들은 무의식 중에 그의 말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야, 막내가 뭐 하는 거야? 누가 지시하라고 했어? 강철수가 부랴부랴 말렸지만 도연은 이미 임시 배관 설계도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지금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1시간 내에 복구하지 못하면 오후 작업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도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철수도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좋아, 해봐라. 대신 정말로 잘못되면 네, 제 책임입니다. 도연은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손놀림이었습니다. 평소 어설프고 서툴러 보였던 막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회해서 이쪽으로 연결하고 도연이 혼잣말을 하며 배관을 연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입을 벌렸습니다. 야, 저 친구. 진짜 아는구나. 배관 구조를 어떻게 저렇게 정확히 파악하지? 전공자야, 전공자. 속삭이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도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접을 할 때도 마치 십몇 년 경력의 베테랑처럼 능숙했고 배관 연결도 한 번에 정확히 맞췄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데? 막내가 저런 실력이 있었어? 심지어 이정민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연아, 너 혹시 어디서 배웠어?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책에서 봤어요. 도연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임시 배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물 나와보자. 도연이 밸브를 열자 깨끗한 물이 새로운 배관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와, 완벽해. 진짜 성공했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만은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것이 자존심에 상처가 되었거든요. 운이 좋았네. 강철수가 투덜거렸습니다. 운이요?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지 뭐. 비기너즈 럭이야.
하지만 도연의 활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메인 배관 수리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상하네. 배관 규격이 안 맞는데? 기존 배관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새로 가져온 배관의 크기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런, 다시 주문해야 하나? 그럼 또 며칠 지연되는데. 강철수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때 도현이 다가왔습니다. 반장님, 저기 2층 창고에 8인치 배관 있을 겁니다. 8인치? 그게 맞아? 네. 이 배관은 구형이라 규격이 조금 특이해요. 신형 배관 대신 구형 걸로 연결하면 됩니다. 도연의 말대로 창고에서 8인치 배관을 가져왔더니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정민이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배관 연결 부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사 패턴이 다르거든요. 도연의 설명에 모든 직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야, 너 정말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책에서 저런 걸 배울 수 있어? 이거 완전 현장 경험이잖아. 동료들의 의심 섞인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연은 담담했습니다. 그냥 관심이 많아서요. 오후 5시쯤 모든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대형 사고를 완벽하게 수습한 것입니다. 진짜 대박이네. 도연이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맞아. 며칠은 공사 중단될 뻔했잖아. 동료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막내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거든요. 야, 김도현. 네, 반장님. 너 정체가 뭐야? 강철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막내가 어떻게 저런 걸 다 알아? 혹시 다른 회사에서 경력이 있는 거야? 아니요. 여기가 첫 직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말 책에서 배웠습니다. 도연의 대답에 강철수는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현장을 정리하면서 이정민이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연아,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뭐야? 오늘 보니까 완전 전문가 수준이던데?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형, 저 정말 그냥 막내예요. 그래도, 다만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고 잘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정민은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철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새끼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다음 날 오후 현장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검정색 고급 세단이 건설 현장 앞에 멈추더니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저분이 김 회장님이시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대한건설의 김석환 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강철수가 급히 뛰어나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응, 수고들 하고 있군. 김석환이 현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사고 있었다면서? 어떻게 처리됐나? 그게. 다행히 빨리 복구했습니다. 강철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누가 복구했지? 그게 저희 팀에서. 김석환의 날카로운 시선에 강철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이정민이 나섰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김도현 씨가 해결했습니다. 김도현? 김석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막내인데요. 배관 문제를 미리 발견했고
사고 후에도 임시 배관 설치해서 하루 만에 복구했습니다. 이정민의 설명에 김석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김도현이라는 사람 어디 있나? 저기 있습니다. 이정민이 가리킨 곳에서는 도현이 다른 배관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김석환이 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도현 씨? 도현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회장님. 어제 사고 처리 잘했다고 들었어. 감사합니다. 김석환이 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의젓해졌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알았나? 배관 구조 같은 거 말이야. 공부했습니다. 공부? 어디서? 그때 강철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막내 주제에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김석환이 강철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막내 주제에? 아, 그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강철수가 당황해서 말을 돌렸지만 김석환은 이미 그의 속내를 파악했습니다. 김도현 씨, 잠시 따로 얘기 좀 할까? 네, 회장님. 두 사람이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궁금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아들 힘들었지? 김석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어제 일 잘했더라. 큰 사고를 막았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석환은 아들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회사 일은 뭐든지 쉽게 생각하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현장을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그만 돌아와도 될 것 같은데? 아직입니다. 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 뭘 더 배우고 싶은데? 사람을 다루는 방법요. 김석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네. 기술은 어느 정도 익혔는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은 아직 모르겠어요. 도현이 강철수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김석환은 아들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리더십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좋아. 그럼 좀 더 있어봐. 대신 조건이 있어. 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해. 알겠지? 네, 아버지. 그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강철수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셨습니까? 김석환이 강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도현 씨, 정말 좋은 인재네요. 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김석환이 도현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김석환이 떠난 후 현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야, 도현아. 회장님이 너한테 관심을 보이시네. 그러게. 좋은 인재라고 하셨잖아. 혹시 승진하는 거 아니야? 동료들의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만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막내였던 도현이 점점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현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걸? 진짜 리더는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김석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네.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하고. 맞아. 그게 진짜 리더야. 아버지의 말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 언제까지 현장에 있어야 해요? 내가 정말 준비됐다고 생각할 때까지. 언제가 될까요?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야. 아버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김석환의 말에
도현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은 언제 준비가 될까요? 언제쯤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답을 찾게 될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는 사실을.